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전도사 블랙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사르르르, 사르르르. 돈이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새우깡 가격 비교를 통해 이를 설명하곤 하죠. 한번 보실까요? 1974년 한 봉에 50원 했던 새우깡은 2014년 1,100원까지 오릅니다. 40년 동안 20배 오른 셈이죠. 이처럼 같은 크기의 새우깡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보통 실물 자산은 부동산, 주식, 금 등을 말합니다. 제가 과거 버블 3탄 영상에서 부동산, 금, 미국 주식을 3대 투자처로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중에서 핵심 업무 지구에 인접한 부동산은 필수로 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부동산은 채널 초창기부터 매수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고점에서 분할 매도 영상 다 올려드렸고 금 관련 영상은 최근에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야 바닥에서 모아가신 분은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점 저항 때나 바닥 매수 타점이 오면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고점 저항 때 기가 막히게 맞았죠. 물론 제 영상은 모두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저도 단순히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릴 뿐입니다. 저의 초창기 구독자님들은 제 영상을 참고 삼아 투자를 잘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뒤늦게 블랙 채널을 만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든 금이든 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버블 3탄이 올라올 당시 성남에 있는 위례 신축 25평이 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억 이상 실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거의 10억에 육박합니다. 지금 호가에 사면 호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리와 속도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제 완만해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반대로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시중 통화량이 문제겠네요. 시중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하고 통화는 돈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돈의 양이 늘어나야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죠. 그럼 답이 다 나왔네요. 이제 앞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혹시 늘어난다면 어떤 속도로 늘어날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법인세이나 은행의 지준율이나 예금 금리 인하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매입하면서 찍어낸 돈을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 중 37%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30% 이상을 은행, 연금 등 미국 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0%는 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연금 등 미국 내 투자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서 찍어낸 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현금 보유량은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A라는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1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사고 A라는 은행에 100억 달러를 공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A은행은 100억 달러 가지고 뭐 할까요? 보통 대출을 합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 10%인 1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고 나머지 90억 달러를 일반 시민이나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죠. 양적 완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양적 완화의 역할은 시중은행에게 대출할 수 있는 현금을 장전해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음이 안 되네요. 장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100억 달러의 현금을 장전받은 A은행은 대출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투자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대출 받기를 꺼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죠? 바로 정기적으로 연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팍팍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지금 4%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겠죠. 이 정도 금리로 대출받아 집 사기는 애매한데. 그런데 대출금리가 3.5%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도 애매한데. 그런데 또 대출금리가 2.8%로 떨어졌습니다. 오호, 이 정도면 집을 살만하겠어. 혹시나 경기 침체가 와도 이 정도 금리면 버틸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죠. 최근 미국의 주택 관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도 7월, 9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총 0.5%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수, 신규 주택 판매수, 신규 주택 착공수 모두 2019년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없지만 모기지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집을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드리자면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내어 시중은행에 돈을 장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금리 인하가 동반되어야 실질적으로 시중의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죠. 그 이유는 금리를 낮춰야 개인 혹은 기업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경제가 좋을 때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5%여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연 20%씩 오른다면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런데 불경기 땐 대출을 받아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금리로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렸잖아. 한국도 한 차례 내렸어.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야. 뭘 더 내릴 수 있을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네, 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직 미국은 2차례 금리 인하만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양적 완화라는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9월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차 대조표란 편하게 돈을 찍어내어 매입한 채권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지표가 증가하고 있으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고 이 지표가 감소하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국의 대차 대조표를 볼게요. 한국은 IMF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은 오히려 최근 들어 대차 대조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모두 대차 대조표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들어 세계 각국은 통화량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9월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대차 대조표 확대를 재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24일 윌리엄스 연준 부의장 역시 연준의 자산 확대에 대해 고민하겠다라는 연설도 했습니다. 유럽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독일의 9월 제조업 PMI 지수는 41.4를 보여주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기 ECB 총재는 양적 완화를 넘어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현대화폐이론 MMT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찔러보기식의 발언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MMT를 뒤로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은 11월부터 그동안 멈춰왔던 양적 완화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들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중요하겠죠. 잘 보세요.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은 양적 완화를 잠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유럽은 11월에 시작할 예정이고 이 분위기라면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형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파월 의장을 계속 때리면서 양적 완화는 물론이고 금리도 내리게 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9억대에 거래되는 그 집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3억 5천이었습니다. 2015년식 아파트입니다. 3억 5천짜리가 9억 5천까지 올랐으니 많이 올랐다면서 떨어지길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속도는 지금과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새우깡이 갑자기 3,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100% 보유하든 금과 은 반반 보유하든 늘 귀금속은 기본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금은 단순히 화폐 가치 하락에만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배당이 나옵니까? 채권처럼 이자가 지급됩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화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금은 매입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신규 구독자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